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도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3강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근대 문물의 수용인데요. 근대 계양기의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또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앞에 강의처럼. 그런데 나왔을 때 오답률이 정말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을 잡아야 되지만 사실 그 전에 앞에 강의에서 내용들을 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근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예방주사를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발동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수업을 시작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대 문물의 수용인데요. 자, 여기 부분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최근의 트렌드상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예전에 이걸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낼 때는 정말 한없이 더럽고 치사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러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개념 강의를 따라왔다라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화 설치가 있잖아요. 맞죠? 1898년에 전화가 설치됐대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이제 1902년부터 전화가 설치가 됐대요. 그러면 경운궁이 처음으로 전화 설치 샤나샤나 꿀랑꿍 전화 따라랑 전화라고 했을 때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1898년 우리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졌고 럭키 777 럭키 7의 대한제국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광무개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운궁의 전화기가 처음 설치됐던 거는 광무개혁 시기죠.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을 찾으면 정답인데 오답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통리기모함은, 영선사, 보빙사 이런 것처럼 1880년대 초반 초기 개화기 때 나왔던 것들 옛날에는 영남만인소라든지 조선책략이 처음 유포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앞에 들어가는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문제의 기준점 어떻게 보면 제시문에 들어가는 근대 문물들이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을 잡고 나머지 오답 선지들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했던 사건들이 오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강의를 할 때 제가 연도를 여태까지 외우러 간 적이 없지만 은은하게 연도를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PPT를 하나 진행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옆에 판소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통신입니다. 통신.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일단 깔려면 전신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전신부터 까는 거예요. 이 전신은 일본의 나가사키와 부산에 먼저 깔아요. 1884년 같으면은 딱 외우기 좋게끔 1880년에 통아리라 통리기마문을 설치를 했고 1년 후에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 그리고 영선사 조사 시찰단을 다 1881년도에 파견을 했죠.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졌고 그리고 개화 속도와 방향을 놓고 2년 뒤에는 84년에 갑신정변이 터졌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갑신정변이 터졌던 시기에 일단 처음으로 전신을 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문도 불법 정령이 일어났던 그 해죠. 서울과 인천, 서울과 의주 사이에 전신을 깔았고요. 그리고 85년이면 똑같습니다. 전보총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신 업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끝났어. 근데 이거는 최근에 20회차 동안 이거를 선지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패스. 그 다음에 전화입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전화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 설치가 되었냐면 경운궁. 일단 처음이니까 당연히 궁궐에 제일 먼저 설치를 하겠죠. 이때가 1898년인데 럭키 777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의 전화기가 처음 설치됐던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궁궐에 먼저 깔고, 맞죠? 덕수궁에 일단 먼저 깔고, 경운궁이 덕수궁이잖아요. 고종 황제가 아간파천 이후에 아위획 돌아왔죠. 돌아온 곳이 바로 경운궁 덕수궁이잖아요. 거기에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깔렸던 거는 시간이 좀 지난 후였던 1902년입니다. 1902년은 1904년에 우리가 러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됐던, 그리고 고종 황제가 신나게 광무개혁을 하고 있던 그 시기죠. 여전히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하에 대한 내용을 잡아드렸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전화를 받고 있대. 전화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오답으로 또 뭐가 들어갈 거야? 1880년대 초반의 스토리들이 다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러내면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제 우편 갑니다. 우편. 우편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통신이죠. 지금 통신인데 우편 같은 경우는 우정총국 기억나세요? 우정국. 우리나라는 정말 슬프게도 우체국이 오픈날이 폐업날입니다. 급진기아파 김옥균, 박용훈 같은 인물들이 전부 다 우체국 오픈날에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우체국이 오픈하자마자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해에 우정국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188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경운궁 어쩌고 저쩌고 전화 설치 샤랑샤랑 했는데 이 시기 때 우정국을 볼 수가 있어요? 4년 전, 10몇 년 전에 이미 오픈날 폐업하고 폐업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폐지됐다가 을미개혁 때 다시 운영이 돼요. 우체사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곳에 가입하면서 이제 우리도 편지를 쓰면 외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좋아요. 그런 게 있었군요. 통신 끝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전화를 받는 거고요. 근데 또 전화를 받는 것도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죠. 왕이랑 황제랑 만약에 신하가 전화를 한다. 얼굴 보자고 그냥 전화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신하는 관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요. 전화를 받기 전에 얼굴도 안 보이는데 절을 일단 크게 3번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고요. 이제 근대 시설로 갈 건데요. 이게 지금 전등은 여기에 넣긴 했는데 원래는 저기 근대 문물 쪽으로 좀 뒤로 좀 빼야 되는데 전등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좀 설명을 좀 하려고 넣었어요. 전등은 경복궁 내에 건천궁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전등을 설치를 했대. 처음으로. 이게 언제냐면 연도로 치면은 1887년이잖아요. 예전에 이걸 더럽게 치사하게 낼 때는 이거를 막 촘촘하게 다 붙여서 내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수능이든 정말 공무원이든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는 이거를 막 연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막 표를 나눠서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것도 뭐냐면 전등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연도를 완벽하게 기억하면 좋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지 마시고 흐름으로 잡으세요. 이거를 연도를 정확하게 100% 알게끔 알아야지 문제를 풀게 하면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전등이 설치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로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터졌잖아요. 1882년, 84년에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면서 이거 밤에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경계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단 빠르게 밤에도 밝게 할 수 있는 전등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죠. 그러면 갑신정변이 84년이니까 3년 후에 전등이 설치가 된 거예요. 먼저 경복궁 내에 건천궁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등이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겪었던 정부에서 나 너무나 불안한 것 불로 좀 밝혀야 되겠다 라면서 그때쯤이구나 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신정변 끝나고 쯤이구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연도를 정말 제발 좀 기억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에서. 전차와 철도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암기법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살짝 스포를 하긴 했지만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사실 저도 은하철도 999를 어릴 때 보긴 했었는데 저도 약간 은하철도 999 세대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늙진 않았어요. 그거와 약간 걸치는 시기긴 한데 제 때는 막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지만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무슨 말이냐? 철도와 전차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1899년이다라는 거.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전차와 철도가 기준점으로 너무 잘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제 신문에 전차한 얘기 샤랑샤랑 꼴랑꿍, 철도 얘기 경인선 얘기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같은 철도 전차가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으면 이게 99년이니까 99년 앞에 80년대 초반의 모든 스토리가 다 오답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차 가볼게요. 전차를 깔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서울 수도 한성에 전기회사가 일단 먼저 오픈을 해요. 전기를 깔아야지 뭐 전차를 깔고 철도로 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이 전기회사가.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1899년에 깔려고 개통하려면 적어도 그 전에는 이걸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전기회사를. 1898년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회사를 바탕으로 드디어 전차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지하철, 정확하게는 지상철이죠. 지상철. 지상을 달리는 철도입니다. 지상철. 이 전차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설치가 돼요. 청량리에 설치가 됐던 이유, 종점이 청량리였던 이유는 고종의 와이프 명성황후의 묘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고종 황제가 자주 전차를 타고 그곳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전차도 그러면 연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1899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전차 둘 다 99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지상을 달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치여서 죽는 사건도 생기고요. 그러자 이 전차를 없애야 된다고 막 돌을 던진다든지 파손을 시키려는 이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 전차 위에 전기줄 같은 전선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기운을 빨아먹어서 비가 안 온다. 없애야 된다. 막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비싼 거예요. 한번 탈 때마다. 그런데 보세요. 맨날 말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지상을 달리는 전차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너도 나도 타고 싶은 거야. 비싼데. 너무나도 비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개모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어머님들 개모임 하시잖아요. 개모임 하면은 그때 모은 돈으로 어딜 가요? 갯돈을 가지고. 보통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 개념으로 돈 모아서 전차 타러 가는 거예요. 탔어. 너무나 재밌는 거야. 오, 너무나 재밌다.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가산을 탕진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오고요. 또 처음 타니까 신발을 벗고 탑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차를 타고 딱 내렸더니 신발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스토리. 그게 바로 전차예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에피소드를 써놓고 전차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다음 문물이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문물이 나왔던 시기 이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기 이 1899년이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대한국 국제 광무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그 해잖아요. 그러면 광무개혁 이전의 스토리는 싹 다 오답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거, 우정국이나 뭐 전등 이거 전부 다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차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입니다. 철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이것도 연도는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1899년입니다. 노량진에서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인천에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이모군란이 끝나고 일본과 체결했던 그 제물포 조약.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제물포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경인선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구나. 그리고 이게 1899년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철도는 또 알아야 되는 게 누가 다 까냐. 일본이 싹 다 설치를 합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교통을 또 장악해야 되고 나중에 더 큰 전쟁이나 아니면 물자 물류를 안정화시키고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장서서 주도해서 철도를 직접 까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철도가 바로 경인선입니다. 이것도 원래 부설권은 미국의 모스라는 아저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거금을 주고 구매를 해서 경인선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리고 경의선이라는 철도를 또 깔아요. 서울과 북쪽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예요. 이거는 언제 깔리냐? 러일 전쟁이 터졌잖아요.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물자를 빠르게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철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경부선, 경의선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게 러일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으면 러일 전쟁 시기 즈음이겠죠. 러일 전쟁이 언제예요? 제가 강의 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1904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 해였던 1905년에 경부선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다음 해였던 일단 부산부터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의주를 까는 거예요. 1906년에 경의선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은 예를 들면 전차나 경인선을 주고 나서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걸 했을 때 경부선과 경의선 둘 다 볼 수 있는 거 맞죠? 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정국 전등은 오답이 되는 거예요. 뭐 통리의 기무함은 별기군 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경부선과 경의선도 전부 다 일본이 개통했다라는 거.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경부선, 경의선 두 개 다 잡아드렸고요. 이게 전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설치됐던 인천으로 갔습니다. 동지인이 차량차 간 거예요. 방송 차량차. 동지인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지인이 지금 인천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철도가 깔렸던 곳인데 유명한 분은 여기 저 옆에 있는 오남입니다. 오남이. 제가 볼 때 이 오남이 개구먼이 정말 인성이 정말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동지인이 인천역에 있었고요. 이제 근대 시설 중에 이제 의료입니다. 의료. 자,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강혜원입니다. 강혜원. 자, 강혜원은 뭐냐면요. 병원이에요, 병원. 여러분들. 근데 이 강혜원은 오픈되자마자 13일 만에 이름이요. 재중원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강혜원이라고 하든 재중원이라고 하든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13일 만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뭐 1년, 2년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언제 생겼냐면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였던 알렌이라고 있었어요. 이 알렌이요. 갑신정변 때 다쳤던 민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민씨 사람이 누구였냐면 민영익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갑신정변이 터질 때 급진기 아파 때문에 아야를 당합니다. 다쳐요. 이거를 알렌이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근대병원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건의를 했고 그걸 정부가 받아들여서 근대병원을 설립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이었던 강혜원, 똑같은 말로 재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키워드는 그거죠. 알렌이라는 아찌가 민영익, 갑신정변 때 다쳤던 민영익을 치료해주면서 이걸 계기로 근대병원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갑신정변보다는 이후겠죠. 아니면 갑신정변 그 시기거나. 그래서 갑신정변이 언제 터졌습니까? 1884년도에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 년도가? 그 다음에였던 1885년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혜원과 재중원도 시험 문제 나올 때 기준점, 한마디로 제시문에 들어가고 다음 같은 근대시설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냈을 때 또 문제를 찾게끔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재작년에 빠져요. 강혜원과 재중원이요. 뭐 재중원으로 해야 주제는 재중원이 재작년에 빠집니다. 그러자 미국 선교부에서 이거를 돈을 자금을 투자하고 해서 더 확대 개편을 시켜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게. 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재중원으로 쭉 운영되다가 이 세브란스 병원이 러일 전쟁이 터졌던 1904년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강혜원이 문을 연 지 13일 만에 재중원.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건의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갑신정변 그 다음에였던 1885년 홍영식의 옛집에 지어진 최초의 우리의 서양식 근대병원. 그리고 나중에 이 제중을 확대한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강제원, 뭐 적시적 병원, 대한의원, 자해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기억을 한다면 연도를 외울 게 아니라 대한제국의 의원이에요. 제국의 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방에. 자, 요거는 전부 다 요런 병원들은 대한제국식이구나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꼭 나는 이거라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디테일한 연도를 외울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석영 선생님께서는 천년두를 치료하는 종두법을 연구했고 최초의 서양의학서인 우두신서를 저술하기로 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중원 자리고요. 그리고 근대시설입니다. 자, 이거는 했던 거 복습이에요. 했던 거 복습. 무슨 말이냐? 우리 1880년에 통할이라 뭐가 도는데 서구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나서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81년도에 영선사, 81년도에 조사시찰단. 그들이 보고 들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근대시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83년도에 무기기기 창고인 기기창. 이거 언제였어요? 영선사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영선사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답이 되기도 했었죠. 전항국, 화폐 만들어내는 거 83년도. 방문국,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신문을 찍어내는 것도 83년도. 이거는 잘 활용이 돼요. 오답 선지로. 그러면 전차 얘기 딱 했을 때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 했을 때 이게 처음으로 설치가 됐대요. 다 오답이죠. 왜? 전차가 설치되기 이전에 이거는 설치가 된 거니까. 요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근대 시설 중에 근대 건축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뭐 정동교회도 있고 독일인 손탁이 만든 손탁 호텔도 있고요. 간혹 이 명동 성당과 덕수궁 석조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덕수궁 석조종 샤랑샤랑 꿀랑꿍 설명 주고 이거 찾는 거. 그 다음에 명동 성당 얘기 주고 명동 성당 찾는 거. 근데 명동 성당은 안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보시면 일단 명동 성당은 중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뼈쪽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뼈쪽탑.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가 설계했고 공사 감독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명동 성당이 사실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독재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 때 민주화의 성지가 됐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재자라도 종교를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건드리는 순간 전 세계의 해당 종교인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종교에서도 그거를 지켜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였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명동성당을 정답으로 찾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그 해인데 고종 황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식 양식의 석조 건물이고 고종의 편정과 침전으로 사용이 됐고 여기도 중요해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판세를 안 하는 게 궁궐 파트를 나중에 뒤에 가면 마지막 강의 때 빼놓은 게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궁궐만을 가지고 돌려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건데 미소공동은 아직 안 배웠고요. 6.25 전쟁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궁중유물 전시관을 이용하게 됐었고 이게 지금 시세로 치면 한 2,500억 정도?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 게 이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네.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게 명동성당이고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촬영하러 간 동진이에요. 촬영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추웠어요. 동진입니다.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이제 문제 하나 볼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래요. 보세요. 전차가 운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대요. 이 사건 이후.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1899년의 스토리죠. 그러면 보시면 보빙사 1883년 배들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이거 앞에 신민회 강의 때 배웠잖아요. 신민회가 1907년에 만들어졌고 대한매일신보가 신민회가 만들어진 것보다 더 빨리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1904년이었는데 일단 그 얘기만 대충 기억을 해도 바로 풀리죠. 일단 신민회랑 같이 옮겼으면은 이게 거의 나라 뺏기 거의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 일단 속어법 제거했죠. 영남만인소 올라간 게 이거 언제요?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잖아요. 1880년대 초반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통리기마문을 설치하고 나서 초기 개화 정책이잖아요. 80년대 초반이죠. 통리기마문 딱 80년.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상황 또 이후의 사실이 오른 거예요. 보세요.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됐대요. 새로운 직업. 그 다음에 모집공고. 전화를 연결하는 교환수래요. 목소리가 분명하고 신체가 튼튼한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힌트가 몇 개가 나오냐면 다음 상황이 오니까 일단 한성전기회사래요. 전화설비 가설을 가졌던. 그러면 한성전기회사가 은하철도 999 깔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차든 전철을 철도를 깔려면. 그러면 이거는 1898년의 스토리고 99년 바로 앞에. 그 다음에 또 모를까봐 광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대한제국 일단 시기죠. 대한제국 시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후의 사실이에요. 보시면은 알렌의 건의로 강해원이 세워졌다. 갑신정변 터지고 그 다음이었던 1885년이죠. 방문국에서 한성승보가 발행되었다. 요건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이거도 초기 때 보세요. 초기 때. 기기창은 우리 앞에 설명했잖아요. 명선사가 갔다 와서 만들어진 거 83년에 80년대 초반이고 경부선 이게 정답이죠. 제가 그래서 철도는 무조건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은하철도 999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그때 전차 경인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경부선 경의선이잖아요. 무조건 이거 이후죠. 정답.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 우전 총국이 우체국 오픈날 폐업날 했던 갑신정변 틀렸잖아요. 84년이니까 그냥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도 감이 안 왔을 것 같아. 또 준비했어요. 네, 보시면 3번입니다. 기억식이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한 해래요. 끝났죠? 1899년. 이때 볼 수 있는 거래요. 경기역 전차입니다. 경기역. 자, 북하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북하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입니다. 검은도 불법 종령. 갑신정변 터지고 난 그 이후의 스토리잖아요. 집현전. 제너럴 쇼먼. 흥성대군 이건 아니다. 정답은 2번이죠. 대한국제. 1899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으로 들어갈 건데 신문은 신문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간혹 앞에 봤던 것처럼 근대 문물에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건데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 서울 수도에서 만들어졌던 정말 순한 신문 한선숭보입니다. 이 한선숭보는 방문국 1883년에 만들어졌던 근대시설 신문사였던 이 방문국에서 최초로 발행한 우리나라의 근대적 신문이에요. 국가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아주 순하게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근데 갑신정변 당시에 방문국이 같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일찍 문을 닫아요. 1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방문국을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발행한 게 한성에서 서울 수도에서 만들어진 한성주보예요. 이거도 국가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근데 이 신문은 또 최초의 타이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발 주세요. 신문사에게 제발 주세요. 여러분들 방송사나 신문사가 제일 중시 여기는 게 뭐예요? 광고. 광고. 그 최초의 광고를 실었던 신문이 바로 제발 광고 주세요. 제발 광고 주세요. 한성주보입니다.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어요. 자, 한성숭보니 한성주보니 근대문물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는 1880년대 초반 또는 중반의 스토리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발 주세요. 상업 광고를 최초로 게재했던 한성주보. 요거는 오답 삼지로 들어가요. 신문 문제가 나올 때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신문은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예요. 이 세 개 신문이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된다는 거. 또 오답 선지로 잘 활용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다. 그거는 독립신문도 아니고 황성신문도 아니고 대한매일신보도 아니라 순한신문, 한성숭보다라는 거. 요거 두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독립신문부터 해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거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독립신문 이거 누가 발행을 했어요? 급진개화파 출신으로 갑신장변이 실패하자 미국으로 망명 갔던 필립 제이슨. 국내로 돌아와서 신문을 발행했잖아요. 뭐 서재필아치가. 이 신문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독립협회의 멤버들이 되고 독립협회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 계몽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필립 제이슨, 미국에 있다 돌아온 제필이 아저씨가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한글 버전도 있지만 영어판 버전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서재필 아저씨는 국내에 돌아올 때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민간인이었잖아요.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자 순했던 한성승보는 국가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최초로 민간이 만든 근대신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기타 등등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한글의 띄어쓰기죠. 띄어쓰기를 적용시켜서 신문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독립신문.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의 정부의 지원, 창간한 최초의 민간인이 만든 근대적 신문이고요. 한글판도 있었지만 영문판도 있었습니다. 띄어쓰기 등을 적용시켰고 국민 계몽, 우리의 독립의지를 밝혔고요. 그러면 이 독립신문은 언제 문 닫을까요? 독립협회가 문 닫으면 문 닫아야죠. 독립협회의 기간지니까. 독립협회가 1899년에 문 닫습니다. 이 1899년이 그거잖아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던, 광무개혁을 시작했던 그 해입니다. 그때 문 닫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고 문 닫았던 게 독립신문이다라는 거. 이게 당시에 제발 주세요.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신문이래요. 끝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독립신문 찾으면 끝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있는데 또 시험에 나오는 거는 황성신문이 또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황성신문은요, 황제의 성에서 발행된 신문이에요. 황성신문은 황제의 성, 그 말인즉 대한제국식인 거죠. 대한제국식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뭐 황성신문 어쩌고 샤나샤나꾸렁 했을 때, 기준점 삼았을 때, 근대문 문제가 나올 때 80년대 초반에 스토리가 나오면 다 오답이 되는 거고, 또 전차가 나오고 나서 맞죠?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황성신문을 읽고 있는 뭐 관리, 농민 했을 때는 전차가 개통되고 나서도 지금 황성신문이 발행되고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거 맞죠?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황성신문은 남궁옥이라는 아저씨가 발행을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뭐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황성신문의 활동이 중요해요. 신문사들은 기본적으로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활동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고 저지시켰던 보안의 활동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을사늑약 때 배웠잖아요. 손에 장을 치던 선생님, 바로 장지연 선생님의 신야 방성대곡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신문 사설에 실어주죠. 이게 또 황성신문이고, 또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제발 돈을 갚자! 누구의 돈? 일본에게 진 빚 국채 1,300만 원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 저의 고향 대구에서 돈 아저씨 돈을 갚아서 광명 찾자 서상동 김강재가 주도했던 그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게 황성신문입니다. 끝났어요. 이처럼 일본의 각종 이권 침탈을 신나게 까고 욕했다라는 거. 그러면 PPT 한번 볼까요? 황성신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보안의 활동, 장지연의 신야 방성대곡을 최초로 실었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성신문은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것까지는 아닌데 양반 유생층이 주된 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한글과 한문이 같이 혼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신문의 대부분이 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 독자들이 주된 독자였다라는 거. 제국신문입니다. 이거도
신문 단독 문제로는 절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신문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제국신문 언제 발행이 됐을까요? 연도를 외울 거 아니라 그냥 황제가 있는 성에서 발행한 신문, 제국이 있는 시기에 발행했던 신문, 대한제국 시기 때 발행된 신문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중에 출제율 넘버 1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시험에 너무나도 출제가 잘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옆으로 좀 가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대한매일신보는 이미 저와 함께 만났어요. 응? 언제 만났냐? 신민의 강의를 할 때 이미 저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의 기간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신민회가 1907년에 만들어졌는데 대한매일신보는 그보다 좀 빠른 시기 1904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왜 이게 기간지냐?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대한매일신보를 만들 때 기여했던 양기탁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신민회가 오픈되고 결성돼서 다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민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와 활동을 거의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 누구냐? 영국인 베델, 영국인 베델. 사장이 바로 영국인 베델입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좀 작네요. 이게 제가 얼굴이 크긴 한가 봐요, 여러분들. 자, 사장이 영국인 베델인 게 중요해요. 사장이 누구? 영국인 베델, 영국인 베델. 사장이 왜 영국인이 중요할까요? 일본이요. 사장이 영국인이다 보니까 이 신문사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베델은 친한적인 영국인입니다. 이 베델을 건드리는 순간 일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을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영국과는 동맹 중이잖아요.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서 이 신문사를 그냥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또 적극 활용합니다. 일본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 대한매일신보는 아주 대놓고 일본을 까요. 대놓고 일본을 까도 일본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최다 독자를 가지고 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최다 독자층. 그렇다 보니 일본이 어떻게든 이 신문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에 나중에 폐지를 시키긴 합니다. 자, 이렇게 고마웠던 영국인 베델, 영국인 베델, 영국인 베델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빵 터져요. 웃으면 안 되는 분인데. 이 배를요, 배라고 주고요. 이 대를 설이라고 줘요. 배설 아저씨입니다. 배설 아저씨. 똥 아저씨입니다. 똥 아저씨.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다 웃어버려요. 웃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요. 영국인 베델 배설 똥 아저씨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대한매일신보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신민회와 함께 움직이나요?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고요. 그리고 황성신문과 마찬가지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황성신문과 마찬가지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공원이, 운동공원이래요. 공원은 대구에 있던 제가 놀던 곳이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는 그게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됐을 때 정답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지원을 하였다. 그러면은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 해놓으셨네요. 다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인물 문제로 나중에 단독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쭉 다룰 거예요. 신채호, 박은식 선생님이 쓰셨던 항일 애국논설, 이런 것들이 게재됐던 곳이 또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거.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 지우고 이제 문제 풀기 전에 PPT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베델, 영국인 베델 양기타기.
주도해서 만들었고, 쭉 보시면은 국문, 국학문, 영문 세 종류로 만들었고, 일산의격이 부당성을 알렸고, 일산의격 이후 항일론을 주도를 합니다. 왜? 사장이 영국인 배설동 아저씨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건드리지를 못하죠. 제일 사이다 신문이에요. 최다 독자층. 그리고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 및 국채보상 운동, 요거 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했고, 의병 운동에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고, 신채호나 박은식 등이 여러 가지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애국적인 논설을 실었다라는 거. 기타 등등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동학만세, 동학만세, 동학만세.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천도교라고 불러요. 그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신문이 동학만세 만세보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발행했던 신문이 경향신문인데, 이거는 천도교 동학 문제로 나올 때는 만세보가 정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천주교의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보다는 오답 선지로 한 번씩 활용이 돼요. 자주는 아닙니다. 근데 동학만세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나중에 또 천도교 이야기를 또 한 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1907년 신문지법을 제정하면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늦게까지 버텼던 게 대한매일신보예요. 왜? 사장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고요. 양기탁과 베델. 여기 어디예요, 선생님? 대구에 국채보상운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의 엄마입니다. 저의 어머니예요. 저 어머니가 저 때문에 강제로 끌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진을 좀 이상하게 찍다 보니까 제가 쓸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사진을 넣었습니다. 네. 경천사지 시승서탑에 대한 일본의 약탈 행위인데 보면 헐버트 얘기 나오는데 쭉 보시면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탁과 베델이 참관한, 베델 영국인 사장 베델 대한매일신보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대요. 제발 주세요. 한성주보 천도교 기간지 동학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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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보 국채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 지원한 거 맞잖아요.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 이거는 일단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난 그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던 정말 순했던 한성순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 근대 교육을 들어갈게요. 여기 근대 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되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 근대 교육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를 했던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이에요. 이게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긴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게 활용이 될 때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우리 근대 문물 문제가 나올 때 활용이 되고, 특히 또 최근에 심화에서는 여기 개신교가 세웠던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오답 선지로 활용이 돼요. 일제 강점기 문제가 나올 때, 일제 식민지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학교는 전부 다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의 스토리인데? 정확한 연도를 외울 게 아니라 대략적인 흐름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동문학입니다. 동문학은 뭐냐면 학문을 연구하는 건데, 어떤 학문이냐면 통역이에요. 통역. 완전 근대 학교가 아니고 통역관을 기르는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근대적인 학교가 아니라. 그 동문학 같은 경우는 통역관 양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통아리라 통일기만문 1880년에 통아리라 통일기만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부터 사슬단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서양의 여러 나라와 막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을, 최애국 대우정이 들어갔었던 거. 그러면 다른 외국인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 talking about, 아니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화가 되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동문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막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83년도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서양과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예요. 여기서 무술과 학문,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원산이냐? 당시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립학교예요. 일본이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3개 항구를 열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 이 열린 이곳은 개항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의 문물이나 신식 문물이 빠르게 들어오겠죠. 그걸 접했던 원산에 있던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원산학사입니다. 이 원산학사는 엄청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우리가 광복했던 그 해에
원산학사가 문을 닫는 건데, 물론 원산학사 그 위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이런 학교 단독 문제는 거의 한 20회, 한 30회 치면 한 번 나올까 말까긴 해요. 설명 다 주고, 이거 다 주고, 다음 학교 이름은 뭘까요? 뭐 퀴즈. 원산학사 찾으면 정답이었어요. 근데 좀 치사하고 더럽게 나오면 이거를 근대 문물 문제가 나올 때 기준점으로 두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대.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가.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80년대 초반이구나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유경공원입니다. 정부가 만든 거예요. 영재를 양육하기 위해 만든 학교예요. 그 영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관립학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는 원산학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립학교는 영재를 양육하는 유경공원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헐버트 기억나세요? 울산 늑약이 체결되자 미국의 헬프미를 요청을 나갔던 헐버트, 그리고 길모, 벙커 등 원어민 교사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 유경공원은 영재를 양육하기 위해. 그런데 한계가 뭐냐? 영재를 양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재들을 누구를 뽑았냐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들, 고위 관례의 자제들만 뽑았고 결국에는 재정난으로 일찍 문 닫았다라는 거.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사립학교를 볼 건데요. 이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워서 근대 문물을 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종교를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펜젤러가 중요합니다. 배제학당을 만들었고요. 선지로 많이 등장해요. 오답 선지로. 그 다음 언더우드라는 인물이 경신학교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화학당이 또 변신을 해줘야 됩니다. 요새 지금 제가 변신을 너무 안 했죠. 바쁘지만 또 해줘야 돼요. 은동순입니다. 경신학교 지나서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스크랜튼이에요. 여사입니다. 여사. 스크랜튼 여사. 이 이화학당이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이에요. 그리고 경신여학고, LS. 자, 이거는 보세요. 다 연도를 보시면 80년대 중반이죠. 80년대 중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광무개혁 이전이구나. 광무개혁 이전이구나. 더 크게 보면 이거는 80년대 초반이니까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에 동문학 원산학사. 갑신정변 터지고 나서 직후에 유경공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걸 또 건의했던 게 민영익이잖아요. 민영익 기억나세요? 민영익의 건의로, 민영익을 치료한 걸 바탕으로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진 게 강혜원 재중원이었죠. 1885년에. 그 다음에 또 민영익 건의로 86년에 유경공원. 그냥 80년대 중반이구나. 제가 원하는 그거예요. 정확한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것도 전부 다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기 전의 스토리.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갑신정변 직후구나라는 정도?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원산학사 사료고요. 그리고 이게 배제학당이고요. 이제 근대교육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 반포도 이미 다 했던 거 복습이에요, 여러분들. 2차 가보개혁 핵심이 뭐였어요? 독립서고문을 발표를 때리고 바로 곧 이어서 홍범 14조 반포,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이거는 지금 당장 학교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학교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건지 세팅을 한 거, 관제를 세팅한 거. 사범학교 먼저 만들 거고 소학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학부하문이 지금으로 치면은 교육부 택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학교들이 만들어지죠. 가보개혁 이후에 일단 먼저 사범학교 만들고 초등학교 소학교 만들고 그 이후에 중학교 만들고요. 그리고 또 민족사립학교, 이것도 했던 거 복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신민의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이승훈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오산학교, 이거는 신민의 활동이고, 그 외에 여러 민족사립학교가 만들어졌고요. 여권통문 발표가 있고 찬양회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가 되게끔, 정답이 되게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오답 선지로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활용이 돼요. 여권통문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이에요. 북촌에 김소사, 이소사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 건데, 이때 이걸 바탕으로 찬양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여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권 통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되냐면
일본 식민지 문제가 나올 때, 일제강점기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돼요. 여권 통문이든 찬양회는 전부 다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훨씬 전의 스토리죠. 1898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대한제국 시기잖아요. 럭키 세븐, 1897년도에 럭키 세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가 됐으니까요. 끝났습니다. 여기가 교육이고 조서고요. 이후에 일본이 이제 사립학교령으로 이 학교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동진이입니다. 동진이가 그 인강업체랑 계약이 다 끝나고 안식년을 가졌어요. 대학원을 한 1년 다니면서 그때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을 한번 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강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투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풀리자마자 딱 한 달만 서울여고에서 강의를 했어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 해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동진이, 이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제 인강을 들었던 제자분께서 직접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무작정 이 서울역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어요. 손흥민 사인도 저한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또 유니폼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분이고요. 자, 이제 국학인데요. 그 안에서도 국어 연구입니다. 우리의 글, 한글. 대표적으로 국문연구소가 있었는데요. 이 국문연구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국문연구소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3년 전 신민회랑 똑같은 해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져요.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주보따리 선생님, 보따리에 한글 책을 한가득 놓고 간다는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종두법, 우두신서를 집필하셨던 지석영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이 중심이 되었고요. 또 이 국문연구소 사실 만드는 걸 건의했던 외국인이 한 분 계세요. 바로 헐버트 아저씨. 이제 헐버트가 정말 친숙할 거예요. 헐버트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 때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또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고종이 보냈던 그때 등장을 했었고, 또 방금 유경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유경공원의 원어민 교사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헐버트는 3인 필지라 그래서 유경공원의 교재를 하나 만듭니다. 세계 지리책을 하나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근대 문물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필독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3인 필지 같은 제가 또 이때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오답 선지로 한 번씩 활용이 되기도 해요. 다시 들어가서 이 헐버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또 고종이 만든 게 국문연구소고 맹활약했던 게 주시경, 지석영인데 여기서는 뭘 한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어를 연구하겠죠. 그리고 동진이는 이 주시경 선생님의 손녀분이 제 지도 교수예요. 사실 제가 지금 역사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그 국어는 석사를 수료까지는 했어요. 논문을 못 써서 졸업을 못 하고 있는데 바빠서. 네, 그래서 그 저 석사의 지도 교수님이 주시경 손녀입니다. 하하.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뭐 뒤에 또 주시경 선생님은 약간 비하인드 에피소드 몇 개 들은 게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나중에 짧은 역사 유튜브 강의를 찍어서 올릴 때 그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국문연구소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만들어진 연구소예요. 한글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는 없어요. 없어집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일제 식민지 문제 둥 던졌을 때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이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는 거고, 또 나라 뺏기고 나서 만약에 국문연구소라고 하면 뭐를 연구하는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때부터는 국문이라고 하면 국문이 일본어가 되잖아요.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연구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뺏기고 나서는 한글을 연구하는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가 되는 거예요. 딱 조선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복습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국문체 보급을 보면요. 가보개혁 이후에 국학문 한문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한글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고요. 독립신문, 뭐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문 이런 신문들이요. 그리고 우리 또 헐버트가 본격적으로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로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고 주시경 선생님이 쓰셨던 말의 소리라는 책이에요. 볼게요. 국어 연구에 앞서선 삐리리. 호는 한흰셈으로 독립신문사 교보원이고 큰 보자기에 책을 놓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서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국문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셨죠. 정답은 1번이고 보세요. 2번 보세요. 조선어학회. 조선어를 연구하는 거는 딱 그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으니까. 국문이 일본어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한국통사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박은식 선생님. 그 다음에 3인필지 아까 얘기했죠. 헐버트. 그 다음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하고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이제 국학 안에서도 국사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두 분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실 건데 두 분을 합치게 되면은 사실 4번, 5번 시험을 치면 한 번은 꼭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만을 가지고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분께서는 독립운동가로서도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세요. 그래서 단원을 바꿔서 아예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됐을 때 이 두 분들의 활동까지 묶어서 여기까지 내용까지 다 합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일제 식민지 부분 가서 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할 때 요때 앞에 했던 이 활동들을 다시 묶어서 또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2번 정리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은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신채호 선생님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썼던 책이 독사실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이 민족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 등을 담은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신채호 선생님의 인물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사실론 이외에도 어떤 책을 쓰시냐면 이순신전, 위인전기죠. 위인전기. 그리고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던 을지문덕전 같은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식 선생님인데요. 박은식 선생님 또 위인전기를 쓰세요. 동명왕실기, 동명성왕, 고주몽의 위인전기죠. 그리고 청계소문전, 청계소문전은 영계소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러한 두 분이 지금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의 위인전을 쓴 이유는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저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뺏기기 바로 코앞까지, 바로 직전까지 왔지만 당황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라. 예전 과거를 봐라. 항상 국가적인 위기에는 이런 국가적인 영웅이 등장을 했다. 우리도 그런 영웅이 등장을 할 거다. 그런 의도로 또 민족적 자국심 그리고 애국심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위인전기를 썼다라는 거.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은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저술을 하였다라고 해서 정답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과 함께 제시문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던 독사실론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신채호 문제의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사실론은 당연히 어느 신문사에서 실어줬을까요? 기억나세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사장 영국인 베델 누리똥 아저씨.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신채호와 박은식 선생님의 애국적인 항일 논설 기사를 실어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독사실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실립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여기는 설명해드렸고요. 여기도 다 설명해드렸고 이거 외에 외국의 건국이나 망국의 역사가 소개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특히 뭐 미국 독립사, 이태리 건국, 상벌전, 그 다음에 월남망국사가 크게 인기를 끌어요. 당시에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남이 베트남을 얘기를 해요.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먹히는데 그 먹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게 먹히는 과정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한번 찾아보자라면서 이 책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조선광문회라는 조직이 이때 만들어져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는 그 해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박은식 선생님이 여기서 활동하십니다. 이 조선광문회는 뭐냐면 넓게 학문을 연구한다. 어떤 학문? 우리의 고전입니다.
뛰어났던 이런 고전들을 정리하고 간행했던 조선 광문회. 그래서 박은식 문제로 나올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어렵게 정답을 냈을 때 조선 광문회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아마 거의 그렇게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정도는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채호와 박은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에 국사 연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소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들이 일제 식민지 때가 아니라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있었던 스토리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대 개항기 때 항구를 열고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소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신소설이 유행하였다, 신소설이 등장하였다, 근대 개항기인 거예요. 만약에 조선 후기 문화 문제가 나올 때 신소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죠. 그냥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가 조선 후기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제 식민지 부분 나올 때도 이런 것들이 신소설이 등장하였다, 오답이죠. 왜?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인직의 혈애누, 이해주의 자유정, 안국선의 금수회로 같은 신소설이 등장을 했고요. 또 이때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설이 등장을 했다면 새로운 시도 등장합니다. 신채시라는 게 발표됐는데 이것도 핵심은 이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채시라는 게 일본 나라 뺏기기 전에 근대 개항기 때 들어왔구나, 등장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최남성이 해액에서 소년일행이라는 작품이 최초의 근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대시가 아니고 신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번역 문화 작품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이솝 이야기, 걸리버 여행기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근대 개항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찬송가가 보급되고 찬송가가 보급된 이유는 뭘까요? 근대 개항기 때 이제 천주교나 이런 활동이 좀 더 자유롭게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보급됐다라는 거고 창가 같은 경우는 애국가, 독립가, 민족 정신을 고치키는 것들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고 서양식 아풍, 유아도인, 서민층은 여전히 미나를 좋아했다라는 거고 여기도 서민층은 여전히 판소리 이거 다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것들이죠. 제끼세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연극에서는 신극운동, 새로운 형태의 극을 운동 이게 뭐냐면 신소설의 이런 내용들을 연극 형태로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색했던 연극 공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정도. 여기서는 신소설가 신채시가 이 시기 때 등장했다라는 거와 근대 개항기 때. 그 다음에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었던 원각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2년 전에 설립이 됐다. 요거는 오답 선지로 활용이 돼요. 이 원각사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제 식민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오답 선지에 들어갑니다. 이게 오답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가 맞지가 않잖아요. 나라 뺏기기 전에 이미 이건 2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미 나라 뺏기기 전에 이미 등장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신지시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는 거. 요 책이 금수회의록이고요. 그거죠. 동물들을 이제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이게 원각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 1908년에 이제 근대 종교입니다. 여기는 중요해요. 여긴 중요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근대 종교 와서 제가 이제 판서를 조금 해볼까 한데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부터 잡고 들어올게요. 일단 민족 종교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천도교가 있습니다. 천도교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돼요. 일단 천도교가 뭐냐? 우린 이미 알아요. 동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차, 2차가 일어나고 나서 특히 2차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세력들을 좀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동학을 믿는 신도들 중에 친일을 하는 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이거 동학 이래서는 안 된다. 동학 내에 친일적인 애들을 다 덜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뀌었던 거예요. 1대 교주 최지우, 2대 교주 용담유사, 동경대전을 집필했었던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로 바꾼 후에 동학을 계승한 그리고 동학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사상은 똑같아요. 동학이 예전에 핵심 사상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즉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그리고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 사상. 이게 똑같이 핵심 사상이에요, 천도교회. 그리고 천도교가 된 후에 또 어떤 걸 하냐면 신문을 만듭니다. 기억나세요? 동학만세, 동학만세,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 이 천도교는 3.1운동에도 또 크게 큰 역할을 하고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의 독립운동까지 같이 묶어서 또 같이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가 있죠. 대표적인 또 우리의 민족 종교인데 대종교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천도교보다는 좀 출제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한 6, 7번쯤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종교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부분에서 또 대종교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때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은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대종교는 어떤 종교냐? 기억나세요? 나철가 오기오가요.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기여했던 을사오적,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오적 암사단을 꾸리고 자신해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나철가 오기오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1년 전 1909년 창시됩니다. 그러면 이 대종교는 어떤 종교냐 도대체? 나철가 오기오가 우리 최고의 조상 당군을 모시는 종교로서 만든 거예요.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가 바로 대종교입니다. 당군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일대 교주가 누구냐면 나철입니다. 나철. 그리고 우리는 1년 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러자 대종교는 어디로 가냐? 기억나세요? 시옷. 예전에 신민에는 서감도로 가서 삼원보라는 한인타운을 만들고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북간도는 누가 가냐? 이 대종교가 건너가게 됩니다. 대종교가 북간도로 건너가서 이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독립군을 만들어요. 그 독립군이 중강단입니다. 이 중강단이 확대 개편됐던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청산리 대첩에서 맹활약했던 김자진 장군님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군이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다 샤랑샤랑 꿀랑꿍, 나철이 창시했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종교다. 나철이 창시하였다 정답. 당군을 숭배하였다 정답. 북간도로 건너가 중강단을 결성하였다 정답. 또 중강단이 확대 개편된 북로군정서군을 결성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교와 관련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알려드렸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다시 이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이 친일 신도를 이용해서 동학 조직을 흡수하자 손병희가 걔들 덜어내고 리모델링 천도교. 동학을 계승한 거고 동학만세, 만세보. 나중에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요. 대종교는 나철과 오기오 등이 당군 신앙을 발전시키고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듭니다. 국권 피탈 후에는 만주, 북간도로 옮겨서 중강단을 만들었고 이게 확대 개편돼서 북로군정서군이 된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대종교 신도들이고요. 나철을 중심으로. 이제 외래 종교를 볼 건데요. 개신교와 천주교입니다. 사실 개신교와 천주교는 활동이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단독으로 출제가 되진 않긴 한데 물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다음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했을 때 그 종교가 가는 원불교, 나는 천도교, 다는 대종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물어볼 때는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때도 사실 정답이 된다기보다는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정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 그렇지만 일단 알긴 알아야 돼요. 특히 개신교보다는 천주교는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신문 이야기 했을 때 동학만세, 만세보, 동학의 만세보, 천도교의 만세보가 있었다면 천주교는 경향신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천주교에서 만든 독립군이 의민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경향신문이 의민단이 다른 종교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 종교로 가볼게요. 불교와 유교가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님의 침묵으로 유명하신 한영훈 선생님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지창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게 한영훈 인물 문제로는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문 문제로 정말 한 10번쯤에 한 번은 출제가 되세요. 그러면 나올 때는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게 불교 문제로 내기가 애매한 게 누가 봐도 이건 불교 내용이잖아요. 조선 불교 유신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불교 후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 한영혼과 관련된 거구나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는 중요해요. 왜? 박은식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채호와 박은식 선생님이 워낙 출제율이 높고 자주 나오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정답을 찾다 보니까 자꾸 항상 나오는 것들이 정답이 되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정답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단하신 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유학자예요. 완전 정통 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개화 사상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변해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박은식 선생님이 쓴 책이 유교 구신론이에요. 유교는 새롭게 이제 접근하고 새롭게 다가가야 된다. 그 이전의 유교가 아니라 실천적인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실천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천적 유교를 강조했고 어떻게 보면 그 실천을 강조했던 예전에 양명학 기억나시죠? 지행합일. 양명학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유교 구신론이에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란 책은 박은식 인물 문제가 나올 때 실제로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교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율이 가장 높은 거는 역시 대종교와 천도교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정리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를 바꿔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그때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이 유교 구신론인데 보세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는 쉽고 정확한 법문을 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공부를 전적으로 숭상하는 게 문제다.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또 꼽잖아요. 이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담겼던 게 유교 구신론이고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안 풀었던 문제 하나, 아꼈던 거, 똑같은 패턴.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헤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삐리리에서 의사로 근무했대요.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간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졌던 강혜원 13일 뒤에 이름이 바뀌었던 제중원이죠. 나중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러면 강혜원은 언제입니까? 갑신정변 때 다쳤던 민영익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오픈됐잖아요. 85년에 오픈했었던.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보세요. 이거는 좀 제가 마지막으로 빼놓은 게 문제를 약간 그래도 좀 꼬아놓는 건 아니고 좀 연도가 좀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85년도에 제중원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영선사는 81년. 우정천국은 갑신정변 터지는 날 오픈날이 폐업날이잖아요. 엄청 붙어있죠. 근데 이거는 갑신정변과 민영익의 알렌의 스토리를 아신다라면 절대 정답으로 찾을 수가 없죠. 영선사도 이거 앞이고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게 뭐냐면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도 같이 올렸었어요. 앞에서 PPT에서 예전에 틀렸고 1876년이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거는 흥성대원군 때잖아요. 훨씬 앞이죠. 그러면 남는 건 배제학당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새로운 여러 학교들을 제가 얘기를 할 때 갑신정변 터지고 나서 그 즈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85년이고 시기가 지금 맞물리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애매하든 뭐하든 일단 2번, 3번, 4번, 5번이 확실히 오답이잖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무조건 앞에 스토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속어법으로도 사뿐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오답인 걸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단원을 다 끝냈지만 이 전체 단원, 근대 계양기 단원을 다 끝냈지만 이 시기는 제가 연도를 외울 건 아니지만 제가 은은하게 연도를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마지막 이 문제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까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기를 바꿀 거예요.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시대로 갈 겁니다. 바로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